비가 유리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경고하려는 듯이. 나는 내 책상 옆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서로를 제치고 아래로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가끔 그것들이 살아있다고 상상하곤 했다. 시간과 경쟁하는 작은 붓질처럼. 하지만 그 아침엔 그런 몽상에 빠질 여유조차 없었다. 속이 싸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예감을 믿었어야 했다.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엔 들리던 키보드 타자 소리,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가식적인 웃음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복도를 따라 속삭임이 연기처럼 흘렀다. 문 아래로 스며들고 어깨 위에 걸렸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팀 메일함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전원 참석 필수, 즉시 시행, 회의실 5번. 나는 습관적으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메모장을 챙기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복도 끝 유리벽 회의실로 향했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속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뻣뻣하게, 불확실하게. 박대리 한마디로 부서를 얼어붙게 만드는 눈썹 하나의 남자. 박도윤 이사가 2명의 인사팀 직원을 그림자처럼 이끌며 들어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감색 정장을 입고 피부를 간지리게 만드는 그 냉소적인 반쪽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속적인 전략적 재조정의 일환으로 부서 간 효율성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정혜훈님, 그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면밀한 성과 검토 결과 귀하의 직무는 현재 회사의 목표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시 효력 발휘됩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정적, 완전하고도 참을 수 없는 정적. 심장이 귀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울렸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입이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킬 수 없었다. 누구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 회계팀에서 실현 후 내 사무실에서 울던 수진도, 내가 승진을 도왔던 재형도, 새해 동안 내 옆자리에서 내 머그잔을 매일 아침 빌려 쓰던 민경조차 모두 무릎 위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투명해지길 바라는 아이들처럼. 짐은 챙기셔도 됩니다. 박 이사가 말했다. 이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마치 프린터 정비에 대해 설명하듯 누군가의 존엄을 공개적으로 도려내는 순간이 아니라는 듯이. 나는 일어섰지만 다리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내디뎠다. 젖은 시멘트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고 그때 그를 보았다. 김영수 씨, 청소부, 예수는 넘었을 것이다. 언제나 공손했고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걸레 수레 옆에서 손을 모으고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동정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함.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 안에는 금빛 열쇠 하나가 있었다. 가장자리가 약간 녹슬었고 오래되어 보였다. 이제 됐네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깜빡이며 물었다. 뭐가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이제 혜운 씨도 숨을 쉴 수 있어요.
나는 어릴 적 크레파스가 마법이라고 믿었다. 5살 때 엄마가 달러 스토어에서 작은 색연필 상자를 사오셨다. 뭉툭한 끝, 나무 본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브랜드조차 없는 그 색연필은 내겐 순금이나 다름없었다. 낡은 마룻바닥에 앉아 본 적 없는 산과 TV에서만 들은 바다가 있는 풍경, 도서관에서 빌린 책 속의 상상 속 생물들까지 나는 그 모든 걸 그렸다. 우리 부모님은 단순한 분들이었다. 엄마는 가사 도우미로, 아빠는 제지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셨다.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꿈을 키울 여유가 없는 지친 사람들의 사랑이었다.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랑,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랑. 그림 잘 그리네. 아빠가 냉장고에 붙은 내 그림을 흘끗 보며 한마디 하셨다. 근데 말이다. 그림으론 밥 못 벌어, 혜훈아. 무릎 꿇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해야지. 그때는 무릎 꿇고 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지금은 안다. 10살이 되었을 때 내 방벽은 그림으로 가득했다. 휴지, 숙제 뒷장, 종이봉투, 뭐든 그릴 수 있는 건 다 썼다. 책상 위 고장난 전등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그 시간들만이 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셨던 윤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날 부모님을 따로 불렀다. 나는 교실 문 너머에서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은 내가 진짜 재능이 있다며 장학금도 있고 예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닐 수도 있다고, 내 눈엔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셨다. 엄마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는 별말 없이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딴 건 사치야, 혜훈아. 우리가 그런 여유 있냐? 나중에 거지 돼서 또 집에 얹혀 살고 싶어. 그날 밤 나는 일주일간 스케치북을 꺼내지 않았다. 단 한 줄도 그리지 않았다. 물속에서 숨 참고 버티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가슴은 계속 조여왔다. 고등학교에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 안전한 전공을 택했다. 경영학. 전망이 좋다고 들었고 남들이 그랬으니까 주말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말이면 지쳤거나 혹은 죄책감이 앞섰다. 20살 무렵 준학사 학위를 받았고 장학금 조금과 은행에서의 일자리를 얻었다. 가족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내 안에 어떤 빛이 꺼져갔다. 23살 나는 노벡시스 코퍼레이션 재무팀에 입사했다. 정직원, 복지도 괜찮았고 안정적인 급여, 책상엔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도 있었다. 아빠는 그거야말로 자랑할 일이지 라며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쪽 어딘가 작고 밝았던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깜빡이며 사라졌다. 처음 회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선택에 만족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늘을 그대로 반사하는 모습은 마치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듯 했지만 그 안은 달랐다. 새카펫과 야망 냄새가 났고 모든 것이 반들반들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움직였다. 셔츠는 빳빳했고 구두는 반짝였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재무부서의 벽을 마주한 조그만 칸막이 사무실. 옆엔 메일 고장, 나는 프린터가 하나. 내 일은 엑셀, 예측 보고서. 숫자와 수치를 두고 잔뜩 긴장한 남자들이 회의실에서 고함치며 비용 효율성을 논하는 회의에 앉아있는 것. 누구도 아름다움이나 창의력 혹은 영혼 따위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이게 바로 성공이라고. 그런데도 손끝이 근질거렸다. 점심시간이면 몰래 건물 뒤 정원으로 나갔다. 잔디밭과 벤치셋, 아무도 관심 없는 공간.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손때 묻은 페이지들, 그곳 그늘진 목련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손이, 아니 내 마음이 거의 잊고 있던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회사 건물의 날카로운 윤곽, 햇살이 시멘트에 춤추는 모습, 누군가가 몰래 휴대폰을 보는 구부정한 자세. 무언가를 그리려 한 건 아니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그렸다. 그곳에서 나는 김영수를 처음 만났다. 그는 건물 외곽을 따라 걸으며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내 스케치북을 본 그는 걸음을 멈추고 대걸레 손잡이에 기대며 말했다. 빛이 있네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우리 정희도 그런 그림 그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무실에서 그 누구도 김영수 씨와 말을 섞지 않았다.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후 몇 번이고 길이 겹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아내 정희에 대해 들려줬다. 그림 그리는 걸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림이 잘 그렸는지 여부는 관심도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렸다고 했다. 그게 숨 쉬는 법이었거든요. 그녀는 집 뒤 낡은 공구 창고를 작업실로 썼다. 군에서 제일 빛이 좋은 곳이라 그랬어요. 정희가 떠난 후 그곳을 다시 열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못 견디겠다고. 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그냥 들었을 뿐인데 그는 나를 믿어줬다. 나는 어린 시절 종이봉투에 그림을 그렸던 이야기, 미대에 합격했지만 가지 못했던 이유, 회사에선 누구에게도 그림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는 고백을 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정희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말은 내 하루 속 작은 닻이 되었다. 회의실에서 반복되는 숫자 싸움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짓눌린 미소 속에서 숨막힐 듯한 날들 사이 김영수 씨와의 짧은 대화만이 나를 진짜로 존재하게 했다. 동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조차 내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빠 보였고 나라는 사람은 보고서 정리나 문서 찾기가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존재였다.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배경처럼 희미한 존재. 박도윤 이사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나를 보았다.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스프레드시트 뒤에 숨겨진 사람으로. 어쩌면 그는 나보다 먼저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길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사무실 창가에서 나는 종종 맞은편 고층 건물의 창문을 세곤 했다. 정확히 52개. 각 창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었다. 그 속에도 다른 꿈들이, 다른 키보드 소리가, 다른 시선들이 있었겠지. 나를 바라보는 이도 있었을까? 어쩌면 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3년 전쯤 노백시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회의는 늘었고 마감은 더 빡빡해졌으며 인력은 줄어들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축하하기는커녕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웃지 않았고 더 빠르게 늙어갔다. 나 역시 그중 하나였다. 운이 좋았던 사람. 박도윤 이사는 본래도 불편한 존재였지만 구조조정 이후 그는 더 날카로워졌다. 마치 피맛을 본 맹수처럼. 회의 중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었고 가장 느린 사냥감을 찾듯이 내게 꽂혔다.
내가 발표자가 아니어도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며 면박을 줬고 사소한 실수에 상부를 참조로 걸어 메일을 보냈다. 정작 제대로 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의 무기였고 나는 바보처럼 그것을 견뎠다. 그저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생각했다. 다들 힘드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도 알아주겠지. 그런 착각을 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퇴근했고 서식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언젠가부터 가방 속 스케치북은 책상 서랍 깊숙이 묻혔다. 몇 달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만 해도 아빠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림으론 밥 못 벌어. 어떤 아침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사람을 마주했다. 움푹 패인 볼, 피곤에 찌든 눈동자, 너무 익숙해서 질릴 정도로 몸에 맞는 정장.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나는 색채 대신 복종을, 숨 대신 계산서를 택했을까?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았다. 원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내가 사라진 걸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목소리는 작아졌고 웃음은 사라졌고 존재는 희미해졌다. 영수 씨는 알아챘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요즘 걸음걸이가 족쇄 찬 사람 같아요. 나는 애써 웃으며 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웃지 않았다. 아니에요, 혜운 씨. 이건 피곤이 아니라 더 무거운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그 오래된 대걸레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평소처럼 삼켰다. 그리고 걸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어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랜만에 보는 그 표지는 낯설고도 따뜻했다.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손은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다. 마치 유령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었다. 결국 책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누군가는 불꽃처럼 타오르다 사라진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문서 하나씩 처리하며 잊혔다.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형광등의 차가운 윙윙거림, 구두 굽소리만이 귓가에 과장되게 울렸다. 내 이름은 아직도 공기 중에 멍처럼 떠 있었다. 정혜운, 즉시 해고, 마치 내가 문서 한 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토 후 가치 없음으로 분류되어 삭제된 파일처럼. 내 책상 위에는 이미 종이 상자가 준비되어 있었다. AR 부서의 냉정한 속도였다. 누군가가 벌써 내 짐을 일부 챙기고 있었다. 엄마와 찍은 액자 사진, 내향인 당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머그컵, 4번의 겨울을 함께 넘긴 작은 화분, 그리고 내 스케치북. 먼지가 내려앉아 다친 채 손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참 동안 나는 그냥 그 앞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내가 속하지 않는 삶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타자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구도 작별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아팠다. 일이 아니라 박 이사의 냉소적인 말도 아니라 바로 그 침묵.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 나는 남은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고 품에 안고 복도의 끝으로 걸어갔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딘가,
모든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 사라지는 그곳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다시 나타났다. 김영수 씨는 복도 모퉁이 너머에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대걸레 수레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손에서 상자를 받아 벽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회색 작업복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열쇠였다. 금빛이었고 가장자리에 약간의 녹이 새어 있었다. 마치 다락방이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열쇠. 그는 손바닥 위에 그 열쇠를 올려 내게 내밀었다. 신성한 무언가처럼. 이제 됐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뭐가요? 그의 눈동자가 내 것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안엔 동정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 그리고 확신. 숨 쉴 시간이요. 정의가 늘 그랬어요. 숨이란 건 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거라고. 그는 내게 조심스레 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정갈한 필체로 적힌 주소가 있었다. 시카무길 17번지. 나는 손안의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글을 보았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가 말했다. 아직은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열쇠는 내 손안에서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내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도 내게 이런 걸 준 적이 없었다. 열쇠 하나, 믿음 하나, 가능성 하나. 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월이 스며든 부드러운 그 미소로. 이제는 혜운 씨 거예요. 정희도 원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걸레 수레를 밀며 다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꾸준하며 다정하게. 그리고 나는 처음 보는 곳의 열쇠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열쇠는 이미 나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금속이 손바닥에 눌려 자국이 생길 정도로 수십 번을 돌리고 뒤집으며 지켜봤다. 머릿속은 현실적인 계산으로 소란스러웠다. 퇴직금, 실업급여, 다음 달 월세. 실용적인 목소리는 소리쳤다. 생존부터 챙겨. 하지만 그 외에 오랫동안 조용해져 버린 나의 다른 부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보자. 자정 무렵 나는 코트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채에 올라탔다. 거리는 비로 젖어 텅 비었고 빗줄기는 프런트 유리에 느릿하게 흘렀다. 가로등 불빛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영수 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 메이플 길을 지나고 오래된 기차 정류장을 우회전해 조용한 거리로 들어섰다. 길 양옆엔 기운 담장과 졸고 있는 집들. 정원엔 잔디가 자란 채 방치된 흔적들이 보였다. 그중 시카무어길 17번지. 소박한 집, 작은 앞마당, 삐뚤어진 우편함, 한쪽 눈이 사라진 정원 요정 조각.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법한 그런 집. 그러나 그 집 뒤편 자갈길 끝에 위치한 작은 독립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푸르게 빛바랜 외벽, 기운 지붕, 그리고 문 위에는 노란 포르치 불빛이 은은히 번지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열쇠는 손 안에서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았다. 문고리에 열쇠를 끼워 돌렸다. 잠금 장치는 고집이 있었다. 두 번쯤 돌리고 약간 흔들어야 찰칵 소리가 나며 열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나는 한 발 들어섰다.
내부 공기는 오래된 물감 냄새, 삼나무 냄새, 그리고 약간의 허브 향으로 가득했다. 한 개의 넓은 공간이었다. 교실 하나 정도 크기일까? 하지만 그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다. 낮에는 햇빛이 커튼 너머로 쏟아질 듯한 천장이 높고 창이 많은 방. 벽을 따라 나무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말라버린 붓, 반쯤 비어있는 물감 튜브들, 일기처럼 쌓인 스케치북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이젤 하나가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추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오래된 작업대 위를 살짝 문질렀다. 먼지가 내려앉은 연필과 수치, 반으로 접힌 앞치마, 여전히 붓자국이 남은 깨진 도자기 컵. 이 공간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이 숨을 들이쉬다 멈춘 곳이었다. 책상 위 단추가 든 병 아래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내 이름이 조심스러운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편지지 안에는 김영수 씨의 글이 있었다. 혜운 씨, 정희는 이 작업실에도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붓질 하나하나, 한숨 하나하나가 벽에 스며든다고. 그리고 그건 결국 10배로 돌아온다고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이곳에 다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당신이 건물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 봤을 때 알았어요. 당신 눈에도 같은 빛이 있었어요. 이 공간은 이제 당신 거예요. 시애가 아니라 인식이에요. 당신은 예술가예요.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남의 꿈에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김영수, 나는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슬픔인가 싶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낯선 감정.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를 감정.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다 무심코 서랍을 열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떨리고 망설이면서도 숯 한 자루를 집어들고 하얀 면 위에 선을 그었다. 뾰족하고 서툴렀다. 하지만 분명히 내 선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처음에 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매일 아침 나는 로레인의 작업실로 돌아갔다. 마치 성소처럼 조용하고 깊은 고요 속으로. 해가 뜨기 전 창문을 통과한 햇살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를 비추면 그 입자들은 마치 로레인이 남긴 숨결처럼 춤을 췄다. 나는 무엇을 그리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손이 기억하게 놔두었다. 처음에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혹은 수년간 억눌렸던 숨을 내뱉는 것처럼. 깨진 찻잔, 정원에서 꺾은 꽃 한 송이, 토마토에 물을 주는 영수 씨의 구부정한 뒷모습, 그런 것들을 그렸다. 때로는 엉망진창이었고 때로는 분노에 휩싸인 것처럼 난폭했다. 어떤 그림은 마르기도 전에 찢어버렸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벽에 붙였다. 작은 선언문처럼. 넌 아직 여기 있어. 너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 영수 씨는 가끔 들렀다. 때로는 샌드위치를, 때로는 그저 조용한 동행만을 들고서. 그는 내 작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앉아 때로는 낮고 멜로디도 없는 흥얼거림을 입가에 담았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조용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네요. 그가 어느 날 박하차를 내밀며 말했다. 숯가루 때문이에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돈을 벌고 있진 않았다. 노백시스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었고 수년간 모아둔 저축을 조금씩 꺼내 썼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준비해둔 돈이었는데 아마 그날이 온 셈이었다.
두려움은 항상 곁에 있었다. 이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닐까? 돈이 떨어지면 이 아름답고 섬세한 세계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로레인의 앞치마를 찾았다. 작업실 한쪽 벽에 여전히 걸려있는 빨강과 파랑, 초록 물감 자국이 수놓인 그 천. 그 앞에 서서 천을 살짝 만지면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이곳에서 숨 쉬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숨을 내던졌다. 나처럼. 내 그림을 처음 팔게 된 날은 사실 거의 우연이었다. 영수 씨의 조카딸인 윤서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작업실에 놀러 왔다. 나는 아기의 옆모습을 연습 삼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보더니 말했다. 이거 혹시 팔 수 있을까요? 그냥 낙서예요. 내가 부끄럽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치만 이 아이가 있어요. 그게 충분해요. 그녀는 5만 원을 건넸고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가 만든 무언가에서 가치를 보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건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입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퍼져나갔다. 윤서는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했고 나는 몇 점의 그림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포트폴리오와 연락처 양식만 있는 소박한 홈페이지.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다. 반려동물 초상화, 아기방 벽화를 위한 일러스트, 누군가의 자비출판 시집 사파. 예전 같았으면 웃고 말았을 그런 의뢰들도 나는 이해라고 답했다. 동네 카페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고 뒷마당 정원의 풍경을 그려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심지어 로고 디자인도 했다. 나는 이제 붓끝과 색채, 직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자 단골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월세를 충당할 만큼 벌기 시작했고 영수 씨에게 집세를 지불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매번 필요 없다고 투덜댔지만 나는 끝까지 봉투를 건넸다. 새 물감과 붓도 샀고 벽을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하고 더 밝은 조명을 달았다. 하지만 작업실의 본질은 그대로 두었다. 로레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조용한 구석마다 방 안을 감싸는 따뜻한 공기 속에 나는 그녀의 오래된 스케치북 속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을 책상 위 선반에 올려두었다. 캔버스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 손에 물감이 잔뜩 묻은 채 나는 가끔 그 사진을 향해 속삭인다. 고마워요. 그저 그녀가 듣고 있길 바라며.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조용한 주말이나 주문이 뜸한 날이면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곁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연필을 손에 쥐는 순간마다 나는 조금씩 강해졌다. 원하는 곳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는 내가 누구인지 외면하지 않고 있었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이 작은 작업실은 나의 세계가 되었고 정혜운이라는 이름은 지역 소식지와 작은 갤러리 한쪽 구석에 실리기 시작했다. 대개는 소박한 소개였다. 섬세한 선묘와 감성적인 인물화로 알려진 지역 예술가. 처음 그 문장을 읽고 웃음이 나왔다. 나 알려줬다고? 한때 칸막이 속에서 조용히 일만 하던 내가. 일이 늘어나면서 행정 업무를 도와줄 인턴도 구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오는 미대생이었다. 고객 명단은 점점 늘어났고 3주에 걸쳐 내 그림이 걸린 카페도 3이나 되었다. 대단하거나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손끝에서 나온 것이고 내 삶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의 시작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김영수. 그는 여전히 가끔 작업실에 들렀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겨울이 되면 관절이 시리다고 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그는 마치 성소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에게 이 공간은 여전히 로레인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제는 그녀와 나 둘의 공간일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속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흑백의 빛바랜 인화지 위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와 로레인이 담겨 있었다. 호수 옆에서 서로의 팔에 안긴 채 웃고 있는 두 사람. 자연스러운 그 웃음은 내 숨을 멎게 했다. 아마도 40대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영수 씨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로레인은 눈부실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두 손엔 여전히 물감 자국이 있었고 뺨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 사진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삶이 담겨 있었고 이제는 그 대부분이 그리움이 되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의뢰도 돈도 마감도 없이.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틈날 때마다 주문 작업 사이사이에 그 그림을 그렸다. 온라인 강의 일정과 배송 업무 사이에 몰래 시간을 쪼개가며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다. 온 마음을 다해. 나는 단순히 사진을 재현하지 않았다. 대신 상상했다. 세월이 더 흐른 후의 그들을. 주름은 더 깊어지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함께인 모습. 호숫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여전히 웃고 있는 로레인. 여전히 붓을 들고 있는 그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는 김영수. 그 그림이 완성된 날 나는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깊은 감정. 마치 끝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마무리된 듯한 느낌. 마침내 숨을 들이쉰 것 같은 느낌. 나는 전화를 걸어 작업실로 와달라고 영수 씨에게 말했다. 그는 팔꿈치에 패치가 붙은 갈색 코듀로이 자켓을 입고 왔다. 가장 좋은 옷이었을 것이다. 손엔 내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손이 아주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작업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완성된 그림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선물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혜운 씨, 나한테 이럴 필요 없어요. 알아요. 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해야 해요. 나는 천을 들어 올렸다. 영수 씨는 말을 잃었다. 몸이 완전히 멈췄다. 마치 숨소리 하나가 이 순간을 깨트릴까 두려운 듯.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탁재 손을 짚었다. 캔버스를 만지지는 않았다. 그저 그 앞에서 마치 무너질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어떻게... 그가 속삭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진을 찾았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머지는 상상과 감사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긴 시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그림 위로 내려앉았다. 로레인의 눈은 여전히 장난기 가득했고 김영수의 표정엔 내가 알던 그 사람, 조금 더 평온해진 그 사람이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림을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정의를 다시 돌려줬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은 제 미래를 주셨어요. 요즘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뜬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작업실은 새벽이 가장 조용하다. 이메일도 없고 주문도 없고 세상이 아직 나를 기억해내지 못한 그 시간. 나는 커피를 내리고 물감이 튄 후드티를 걸쳐 입고 커다란 창가 옆에 앉는다. 새하얀 캔버스 앞에서 이제는 평화로워진 영혼으로. 때로는 아직도 회사에서의 잔향이 들린다. 키보드 타닥이는 소리, 박 이사의 평평한 목소리, 나라는 사람이 투명하게 여겨졌던 그 무게. 하지만 이제는 희미하다.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곳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처럼. 노벡시스를 떠난 그날 이후 나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마무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치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랄 필요가 없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그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몇 주 전 한 어린이책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보았다고 했다. 내가 그린 사프 하나가 어느 육아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장기 계약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단 한 권이 아닌 한 시리즈 전체를 함께하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작업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엔 북과 천 조각, 아이디어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크고 자유롭고 멍청할 정도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제야 눈물이 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입술 위로 짠맛이 느껴졌다. 로레인이라면 그 순간을 정말 좋아했을 것이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그녀의 사진을 선반 위에 두고 있다. 새로 산 붓이 담긴 유리병 옆, 그리고 한켠엔 예전에 노벡시스 건물 뒤 정원에서 스케치했던 그 목련나무의 작은 그림도 함께 두었다. 완벽한 원처럼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나무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그 기억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 지난주엔 젊은 여성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이름은 지우라고 했다. 온라인에서 내 작업을 오래 지켜봤고 혹시 견습을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어릴 적의 나를 닮아 있었다. 눈엔 조용한 광기가 있었고 손가락은 헐렁한 니트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래요라고 말했다.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 이제는 내가 그럴 차례니까. 그날 밤 나는 홀로 작업실에 서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문득 바라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 대충 묶여 있었고 볼에도 손끝에도 심지어 목덜미에도 물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 있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영수 씨는 한 번 내게 말했다. 올바른 문은 제때 열리지만 그 문을 통과할 용기는 결국 우리에게 달렸죠.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때로 문은 실제로 존재한다. 오래되고 녹슨 조용한 골목 끝에 있는 집의 뒤편 어딘가에.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캔버스이기도 하고 하나의 스케치북이기도 하며 깊은 밤 떨리는 손끝으로 그은 첫 번째 선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 문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허락받으려 하지 않을 때 열리는 것이다. 세상은 내게 그 열쇠를 주지 않았다. 영수 씨가 주었고 로레인이 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열쇠를 두 손에 쥐고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목적과 함께.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안다. 나는 정혜운이다. 나는 예술가다. 그리고 나는 집에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로레인의 작업실 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작게 인사한다. 다녀왔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날마다 조금씩 다르고 공기 속에 떠다니는 먼지조차도 다르게 흩어진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변하고 삶은 계속해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지만 이 공간만큼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안식처가 되었다. 지우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온다. 물감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붓을 잡고 아직은 주저하는 눈빛으로 빈 종이를 바라보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안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내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줬듯이 이제는 내가 그녀에게 말해줄 차례다. 넌 빛을 가지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찾기 시작했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 벽에, 어느 동네 도서관의 유리창 너머에, 아이들의 책 한 귀퉁이에 내 선들이 닿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아름답고 여유로운 일은 아니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안에 숨이 있다는 것을. 삶이라는 이름의 기다림과 선택, 포기와 시작, 모든 것이 담긴 선 하나하나에 나라는 사람이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작업실 한켠엔 여전히 로레인의 앞치마가 걸려있고 선반 위엔 그녀의 사진이 웃고 있다. 그 아래엔 영수 씨가 물을 주던 정원의 꽃잎 하나가 눌러 말려있다. 그리고 내 마음 어딘가에는 아직도 종종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이제 숨 쉴 시간이에요.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 내 삶을 바꾼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한 문장. 어쩌면 언젠가 나도 그런 문장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날은 무서워지기도 한다. 만약 이 모든 게 다시 무너진다면, 또다시 나를 지워버리려 한다면 내가 지금처럼 그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작업대에 앉는다. 연필을 손에 들고 하얀 종이 앞에서 숨을 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을 긋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이 없어도 괜찮다. 그 선은 나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제 나는 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줄의 선에서 시작된다. 모든 용기는 아주 작은 떨림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모든 집은 결국 누군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집을 잃고 새로운 집을 찾았다. 나는 내 자신을 잃고 다시 나를 그려냈다. 나는 침묵 속에 사라졌다가 이제는 색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말할 수 있다. 나는 정혜운이다. 나는 예술가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집에 있다.